네, 그러면 이제 국회에 대해서 사법부가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지 그 수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법부가 입법부나 행정부의 결정 및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부합하는지 심사해서 그 효력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 이것을 가리켜서 사법심사 권한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사법부가 입법부나 행정부 등 다른 기관을 견제하기 위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 사법심사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위헌 법률 심판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헌법 소원 심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예. 자, 우리나라 헌법 제 107조는 요렇게 요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위헌 법률 심판의 근거가 되는 헌법 조항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 법원은 그러니까 뭐 대법원이나 일반 각급 법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이 법원은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에 관련된 어떤 소송들이 일어난 상황에서 이 법원이 판단을 해 보니까 이거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판단을 한다라면, 자기가 이거 헌법에 위배된 거야 라고 그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법원이. 그래서 그러니까 그 헌법재판소 이 법률이 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그 법원들이 헌법재판소에 요청을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는 이제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심사를 하게 돼요. 예. 그리고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판단될 때에는, 그러니까 위헌이다라고 판단할 때에는 그 법률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국회가 만든 법에 대해선 요런 그 과정이 진행이 되지만, 위임입법 기억하세요? 대통령령, 뭐 총리령, 부령, 뭐 이런 것들과 같은 이 위임 입법, 즉 행정부가 제정한 명령, 규칙, 처분 등과 같은 이러한 것들도 존재한다. 그리고 법률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이러한 것들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논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럴 때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돼요. 그렇지만 요런 위임 입법들, 행정부가 만든 이러한 위임 입법들은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는 게 아닙니다.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아, 헌법 제68조 제1항은 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헌법 소원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헌 법률 심판은 어떻다고요? 법원이 이거 위헌인 것 같아요, 이 법률이 라고 헌법재판소에 이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할 때 위헌 법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어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헌법 소원 심판은 뭐냐 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아까 위헌 법률 심판은 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거죠.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겁니다. 그럼 일반 국민은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헌법 소원 심판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가 만든 법률이나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당사자가 일반 개인 시민들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이걸 가리켜서 이제 헌법 소원 심판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만 이거는 조금 이 규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막 "이거 문제 나 기본권 침해됐으니까 바로 탁 하고 이 헌법 소원 심판을 신청할 수 있는 게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법률에 그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다른 이 구제 절차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 그런 절차들을 다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전히 나의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 그때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혹은 이 위헌 법률 심사를 이제 법원에 신청을 했지만 각각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다른 법원에서 이제 그런 이 내용들을 다투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대법원이나 뭐 다른 법원에서 이거는 뭐 위헌 여부 판단할 게 아니야라고 기각을 해버렸어요. 이런 경우에도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하는 요거의 이제 의미는 무엇이냐면 국회 입법권도 공권력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국회가 법률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만들어진 법률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 국회가 당연히 입법해야만 할 사항을 입법하지 않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나의 기본권이 침해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권의 이제 침해를 가져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기인한 것이다라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법률이 위헌이다라고 이제 헌법재판소가 선언을 하게 되고 해당 법률의 법적 효력은 이제 바로 그 순간부터 사라지거나 제한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심판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위헌 법률 심판이나 뭐 헌법소원 심판 이제 청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위헌 법률 심판이나 헌법소원 심판이 이제 제기가 되면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위헌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헌법에 위배된다. 라고 하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만일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그 해당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그 결정일로부터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위헌 법률 심판의 경우 단순히 그냥 위헌이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고 보다 다양하게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헌법 불합치, 뭐 한정 위헌, 한정 합헌 뭐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변형된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헌법 불합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단 그 법률이나 그 법률에 포함된 조항이 위헌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위헌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만약 그 법률을 바로 위헌이기 때문에 이거 바로 없애야 돼라고 해버린다라면 법률의 공백 상태가 발생하는 거죠. 법의 공백 상태가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 특정 시점까지 잠정적으로 법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게 헌법 불합치 결정입니다. 네. 보통 위헌 판결을 내리면 바로 그 순간 그 법의 효력은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위헌이긴 위헌인데 당장 이 법을 없애면 굉장히 큰 혼란이 발생하니까 내가 유예 기간을 줄 테니까 그때까지 새로운 법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헌법 불합치 결정이 이제 내려지게 된다라면 정해진 기간까지 국회는 해당 법률을 반드시 바꿔야만 합니다. 헌법에 맞는 방식으로.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정을 해야만 한다라는 거고, 만약 개정하지 않는다면 해당 법률은 정해진 기간에 그냥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라는 거죠. 한정위헌, 한정합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건 조건부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 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이나 혹은 그 법률 내 조항이 사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법률의 내용을 뭐뭐뭐뭐라고 해석한다면 위헌이다 혹은 합헌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건, 요거를 요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요건 위헌이 될 수 있고 혹은 합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건부로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 가능성을 이제 제한하는 어떤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이 충족이 된다라면 위헌이야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 조건은 이제 빼고 움직여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 가능성을 제한시키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사법심사 권한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그러니까 국회가 이제 입법권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행정부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법을 만들고 뭐 법을 집행하는 이러한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의 판단이라는 거죠. 사법부의 사법심사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실질적으로 사법부가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마치 최종 결정권자인 것과 마찬가지로 행동을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국회가 법을 만들었고 그걸 이제 행정부가 집행을 해요. 그럼 거기서 끝나느냐? 마지막으로 사법 심사를 한다라는 거죠. 예. 사법 심사를 해서 그래, 맞는 일 하고 있어. 아니야, 틀렸어. 이거 하면은 안 돼. 이 법률도 없애버려야 돼. 라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 이게 바로 사법심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법부가 마치 모든 정치 과정의 최종 결정권자인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법심사는 진짜 막강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긴 하지만 한계도 존재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한계가 있느냐? 사법심사라고 하는 것은 사법부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에요. 일단 법률의 위헌 여부가 진행 중인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만 사법심사 권한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뭐 법이 지금 만들어지고 아무런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뜬금없이 사법부가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 라고 사법심사 권한을 휘둘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문제가 발생해서 그게 지금 재판 중에 있을 때, 그리고 그 법원이 이게 헌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 판단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비로소 그 사법심사 권한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혹은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당사자가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비로소 사법심사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먼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비로소 그때 이 사법심사 권한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좀 제한적이다라는 거고, 그다음 이 현실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항상 관철되는 것은 또 아니다라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해당 법률을 개정하지 않거나 혹은 심지어 해당 법률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법률을 다시 통과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네. 아, 예를 들어서 이 국가보안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국가보안법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제19조의 구속기간의 연장, 이와 관련된 것은 그 조항은 1992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거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법조항으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이런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이 사법심사 권한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결정을 물리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사법부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 물리력을 가지고 이걸 강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는 행정부와 입법부입니다. 이들이 꿈쩍도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라면 사법부의 판단은 사실 현실 세계에 적용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법심사 권한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법부가 자신의 결정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면 사법부의 국회에 대한 견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 좀 제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